법무법인 윈스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 트렌드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항상 뭐든지 새로운 걸 할 때 규제나 이런 법적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정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또 우리 이 허황 변호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왕입니다. 네, 뭐 이제 유명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말씀을 하려고 하셔서 방금 무슨 말을 하지 확 적었는데, 네, 저는 이제 저는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IT 쪽에 있는 펌에서 좀 일을 좀 했었습니다. 펌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관심이 많고 또 IT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CES 처음 왔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이 기술이나 이런 발전들을 저도 지켜는 봤는데, 다른 분들 말씀하신 거와 거의 동일하게 기술의 발전은 거의 이제 완성의 단계에 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더 그걸 넘어서서 이제 비욘드로 넘어가면서 저는 이제 뭘 느끼냐면은 이제는 기술이 또는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인간을 읽어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인간한테 붙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웨어링 하는 이제 어택치먼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보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기술 중심 어떤 제품 중심이었다면은 그 다음 지금은 뭐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인간을 읽고 그 다음에 인간에 붙는다는 관점에서의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부분으로 이제 더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제 인간의 감정을 읽는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더 파고들어서 어떤 그 사람을 이제 퍼스널라이즈 인디비주얼한 그런 서비스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라는 그런 관점도 마찬가지로 그건 반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이고 있는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률적으로도 사실은 두 가지의 그 관점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정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 규제의 해소, 네,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개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리고 개인을 읽어내는 그런 그 기술과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개정의 움직임은 있지만 아직도 개인정보의 개념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그 개인정보들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에 사로잡혀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많은 경험을 했지만 원하는 답을 주지 못하는, 개인정보는 무조건 다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정도로밖에 컨설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개인화된 서비스를 조금 이제 뭐 완벽하게 가로막지는 않지만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의 영역, 공공 규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그것이 이제 아마 법률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샌즈에 가서 이제 웰츠도 살짝 지나갈 뻔하다가 이거 우리나라 회사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제 슬쩍 지나갔었는데, 모든 곳에 헬스케어는 무조건 모든 곳에 개인정보, 특히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얻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정보거든요.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상의 민감정보라서 좀 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요새 개인정보 잘 안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얼굴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얼굴 안면 인식 하지 않습니까? 그 안면 인식을 하면은 그 안면 자체도 개인정보입니다. 이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 화상, 그림, 뭐 영상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수집을 어렵게 만들거나 피해버리면은 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델타 이런 곳에서 바이패스로 다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지는 것이죠. 지금 하면 다 동의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법률가에도 이쪽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개인정보를 과연 천부인권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엄청난 권리를 인식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만약 그렇게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것은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고 그런 것들을 딴 데다 팔아넘길까 봐 걱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개인화된 어떤 뭐 디바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갖다가 수집하는 루트도 굉장히 투명해졌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개인정보를 갖다가 추적하고 트레이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상에서도 개인정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정보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의료정보 같은 것들 수집할 때라든지 뭐 이럴 때마다 나한테 어떤 리워드를 주는 거예요. 그 개인한테 정보 주체한테 리워드를 주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스스로 처분하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분야를 개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법률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장동인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그 샌즈를 돌면서 그 의료 정보를 갖다가 수집하는, 병원으로부터 따와서 수집하는, 웰치 근처에 있었습니다. 수집하는 그런 업체가 있었어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업체였는데요. 거기는 디바이스에다가 자기가 병원을 쫙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자기의 개인 정보를 자기 디바이스에다가 딱 갖다 놓는 그런 방식의 어떤 이제 앱을 만들었더라고요. 만들고 있고 그걸 서비스가 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언제든지 다른 병원에 가서도 이런 정보를 갖다가 보여주고 이렇게 치료해달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떤 다른 뭐 의료 관련된 연구를 하는 단체한지 이런 데 제공할 때는 그거에 합당한 또 대가도 받고,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인지 처분권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앞으로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쪽 어디야 이제 정부나 이런 국가 차원에서 이 규제 중심의 어떤 개인정보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더 이제 좀 독려하고 그 규제를 좀 해소하면서 독려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활성화하는, 독려뿐만 아니라 아예 활성화시켜서 빅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일단은 우리나라가 AI, 사실은 저는 AI가 어떤 특별하다기보다는 빅데이터를 쌓아서 그걸 갖다가 분석하고 그걸 결과물을 가지고 더 서비스를 좋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축적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정제되고, 그리고 이제 그 빅데이터를 갖다가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의 강력한 의지가 사실은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 퀄리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어떤 이제 원하는 형태로 수집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우리나라가 오히려 AI나 이런 것에서 강국이 될 수 있게끔 국가 차원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원보 선생님께서 그 앞에 쭉 보셨던 내용,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저희가 보니까 자동차 분야가 좀 많이 빠져서 그쪽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원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는 출장으로 온 게 맞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파견 가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그 정부 혁신이라는 업무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장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전시회 같은 경우는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많이 작년에 온 경험들 가지고 좀 더 공부도 하고 해서 올해 와서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도 처음 오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참가자는 되는 것 같은데 좀 저도 이제 불과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을 좀 줄여드렸으면 해서 조금 단톡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도 뭐 짧은 경험이지만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제가 느낀 겁니다.
18년에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율주행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엔비디아가 주목을 받았고요. 19년이 가니까 자율주행 기술은 그냥 가는 거야. 그럼 그동안 뭐 할 건데? 라고 그 차 안에서 뭐 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차 전면이 다 디스플레이로 바뀌면서 그 안에서 이제 컨텐츠를 소개하는 뭐 이런 형태의 차들이 많이 보여졌고요. 올해는 보니까 이제 여러 키노트도 그렇고, 그러면 차량은 이제 어떻게 소통을 하지? 그러니까 차와 인터랙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그 벤츠 키노트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벤츠 같은 경우에 실제 전시장에 가니까 아바타 그림만 있고 이상하게 생긴 차 한 대 그냥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자칫 이런 부분들이 뭐지? 뭐 이렇게 그냥 상상한 거 그냥 그림 하나 내놨나? 뭐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키노트에서 얘기했던 벤츠의 어떤 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차는 어떤 걸까라고 했을 때 미래는 자연과 사람과 그리고 그 미래 안에 차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연과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미래의 차가 아닌가? 그럼 어떤 차가 공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림들을 그리면서 아바타를 오마주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벤츠 회장이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설득을 했대요. 우리가 그리는 미래의 차를 아바타 같은 같이 이제 정말 아바타에서 나오는 게 동물과 직접 신경망을 연결해서 하늘을 날고 그러잖아요. 그런 형태처럼 정말 공존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해서 아바타 팀이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려놓은 차가 이제 벤츠의 그 차입니다. 그 내용들을 현장에서 보시면 차만 보시지 말고 그 아바타 뒤에 사실은 이제 그림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기술들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스처를 가지고 연결하는 그러니까 차와 소통하는 방식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려하게 다른 애들과 좀 색다르게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벤츠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그런 부분들을 실천하고 있다. 뭐 2030년까지 그러니까 차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물의 양을 30% 이하로 줄이겠다. 그 다음에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의 양도 40% 이하로 줄이겠다. 그리고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도 40% 이하로 줄이겠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하고 있고 현재 100% 재활용 가능한 전기 배터리도 개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여러 기업들이 정말 기술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차를 만들었다는 데가 벤츠라는데 벤츠는 실제로 이제 미래의 차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철학과 이상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저는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벤츠관을 한번 보신다면 그 기술 자체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을 함께 생각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오늘 있었던 큐비라고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오픈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SNS는 그랬죠. 텍스트인 트위터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긴 글을 못 쓰게 됐다, 뭐 생각이 짧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텍스트인 트위터에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인 이미지로 갔다가 유튜브인 동영상으로 갔어요. 근데 유튜브는 영상 길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제한이 없잖아요. 요새는 그 내용들이 다 틱톡으로 가고 있죠.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점점점 짧아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영상은 넷플릭스가 이제 영상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시장도 이미 레드오션이 돼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내놓은 그 큐비라고 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드림웍스, 그러니까 스필버그랑 드림웍스를 창업했던 제프리 카젠버그가 나와서 발표를 했고요. 이 가장 큰 그러니까 맥락, 그러니까 컨셉은 짧은 영상,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틱톡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길이로는 모든 컨텐츠가 5분에서 10분 이내에 짧은 형태의 콘텐츠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맥락이 있게 완성도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미지를 자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화면 자체가 가로 일대하고 세로 일대하고 영상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의미냐면 가로는 1인칭이거나 예를 들면 경주하는 차가 나오면
그러니까 가로로 보면 멀리서 차가 달리는 게 보이지만 세로로 보면 운전자 관점에서 훨씬 더 이제 몰입감 있는 영상이 보여지는 그런 형태들도 있고요. 영상 자체가 온리 모바일에서만 구현이 되는 컨텐츠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모바일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을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스필버그가 매드리먹스를 같이 했던 친구니까 그 스필버그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나는 공포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밤에만 보는 걸 만들고 싶어. 그랬는데 카젠버그가 만들어낸 거죠. 왜?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시간이 체크가 되잖아요. 그럼 밤에만 보는 공포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센서를 확인하면 특정 장소에 가면 가는 것도 가능할 거고 기온을 적용하면 온도랑 관련된 콘텐츠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짧은 콘텐츠의 새로운 플랫폼이 이게 진짜 시장을 바꿀 건지 어떨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손정호 기자하고 얘기하다가 그 내용들이 이견이 있긴 했는데요. 실제로 어쨌건 이런 새로운 시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관심 있고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조선비지에서 이제 이 CS 취재하러 왔고요. 또 그 전자신문에서 오래 있었고요. 그래서 테크 분야에서 오랫동안 취재하고 또 했던 경험들이 많은 유현정 기자의 또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찍부터 와서 한번 봤는데요. 어떻게 느꼈는지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다른 관점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흥차 지금 기사 지금 얘기하는 것도 쓰고 있었는데 박수로 환영 바랍니다. 지금 오랫동안 테크 분야 취재했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내용을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코리아와 기록 이런 식으로 막 메모를 해봤는데 정말 한국 그 자체가 키워드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LG전자가 말했던 그 대의명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동안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 차원에서 상상력이 부족해서 못했던 얘기들인데 과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또 그 사람 우리 자체도 많이 왔잖아요. 아까 3위 정도로 왔다고 했는데 우리도 많이 왔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지금 밀리면서 더 저희가 부각됐던 측면도 있어요. 디스플레이나 이런 분야는 특히 OLED 이런 분야는 굉장히 앞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관도 일부 한국관을 많이 갔는데 예전에는 보면 정부 지원으로 와서 이제 좀 이렇게 회의한 자세로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많았는데 정말 저 아이템 딱 들었을 때 나도 필요했던 거야 했던 경우가 되게 많아서 스타트업 수준도 많이 높아져서 코리아라는 걸 한번 저는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비로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박종호 SK텔레콤 기자간담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에서 한국을 졌다. 이미 이제 미국 업체들, 페이스북, 구글 이런 데서 너무 빨리 가고 있고 걔네들이 개별 기업들도 잘 나가고 있지만 엄청나게 온라인에서 기술적으로 서로 협력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도 아까 안면식 인구를 다 안면식으로 한다고 했죠. 비전 AI가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는데 그런 걸 했을 때 큰 위기를 느끼고 있고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하고 친하니까 그냥 우리가 SK 누구하고 삼성전자 빅스비, 갤럭시 빅스비 경쟁할 게 아니라 그냥 기업하고 상관없이 정말 협력하자, 초협력을 하자 그런 얘기를 제안을 했고 이 기사를 많이 써달라고 했어요. 그 얘기가 지금 더 무르익도록 하기 위해서 기사의 힘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하게 우리 현실을 잘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이 지금 상상력, 아젠다 던지는 수준은 이제 왔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의심하는 바가 있거든요. 본리 나왔지만 과연 저거 양산 체제로 가서 정말 세상을 바꾸는 제품으로까지 실행력 있게 나갈 수 있을까? CS 기조 연설용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한국에서 그런 의심하고 있는데 그럼 그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저는 오늘 아마존 샌즈 엑스포에 보면은 유레카 있는데 말고 호텔로 들어가는데 보면은 아마존이 집처럼 꾸며놓은 데가 있어요. 구글은 제가 아직 못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꾸며놓은 곳이 있는데 아마존이 작은 자기 알렉사를 어떻게 활용해서 제국을 만들고 있는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한 번도 제국이 된 경험이 없어서 지금 뭐 남북 문제나 이런 걸 다
제국의 관점에서 이해를 못한다는 최근에 칼럼을 제가 공감을 많이 했는데 미중 관계는 서로 누가 제국을 건설하고 패권을 잡는 자의 관계인데 자꾸 우리끼리 하는 거는 이 남북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정세 기사를 제가 공감을 했거든요. 삼성 우리가 지금 가능성은 있어요. 많이 관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코리아가 감히 제가 이제 키워드로 꼽을 수 있는데 이걸 정말 실행력 있게 설득력 있게 정말 퍼스트 무버가 처음 되는 경험을 하려면 한번 아마존이 어떻게 제국을 만들고 있는지 그 관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사라는 걸 작은 걸 만들어가지고 모든 디바이스에 채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하면 다 알렉사 불 켜줘, 알렉사 게임 플레이 해줘, 알렉사 동화책 읽어줘. 곳곳에 이제 알렉사가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코리아와 그 기록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